조선 조철종 시절 한양의 쌀 장사를 크게 하여 부자가 된 사람이 있었지요. 세상 부러운 거 없는 이 댁에는 남모를 근심거리가 있었는데요. 어떤 이유일까요? 오늘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시고 새해 큰 복 받으세요. 한양 북촌 개동 어귀에 기와집이 99칸이나 되는 최부잣집이 있었습니다. 대문간에 들어서면 행랑채가 좌우로 길게 늘어서 있고 사랑채 마루에 앉으면 정원의 연목과 궤석이 한눈에 들어올 만큼 넓은 저택이었지요. 최 부자는 삼남 지방의 논밭을 수백 마직이나 가지고 있었고 한강 나루에서 선박업도 했으며 유기전에 비단 가게와 어물전까지 두고 있었습니다. 봄에 소작료를 받으려면 광에 쌀을 쟁여놓을 자리가 모자라 행랑채 마루까지 깔아야 했고 가을 추수 때면 마당에 쌓인 볕단이 산더미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최 부자 내외는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여보, 오늘도 옥난이 때문에 혼담이 깨졌소이다. 최 부자의 아내 유씨 부인이 한숨을 푹 쉬며 말했습니다. 아니, 이번엔 또 어느 집 도련님이요? 개성상인 박서방네 큰아들입니다. 그 집도 재산이 만만찮은데 대문 안에 들어서더니 우리 옥난이 얼굴만 보고는 급한 볼일이 생겼다며 허둥지둥 도망갔답니다. 유씨 부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옥난이는 최 부자 내외가 40이 넘어 늦둥이로 얻은 무남 동녀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살이 포동포동 올라 건강하기는 했지만 자라면서 몸집이 점점 커져 20이 된 지금은 키가 보통 사내만 하고 몸무게는 장정 둘몫이 되었습니다. 얼굴은 보름달처럼 둥글고 뺨은 찐 호박만 했으며 걸을 때마다 사랑채 대들보가 삐걱거릴 정도였지요. 옷은 보통 여인의 2배치 천을 써야 했고 가마를 타려면 가마꾼이 8명은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옥난이는 글을 배워도 한글 각약어겨도 제대로 못 외웠고 바느질을 가르쳐도 실을 꿰는 것만 하루 종일 걸렸습니다. 장구를 치라 하면 북을 치고 북을 치라 하면 장구를 쳐서 예절 선생님들이 혀를 차며 나가버리기 일쑤였습니다. 게다가 옥난이는 너무 착해서 탈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대문 앞에 구걸하는 거지 할멈이 있다고 하자 자기가 아끼던 비단 저고리를 벗어주고는 속옷 바람으로 안채까지 뛰어와 유모를 기겁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어느 날은 동네 개가 다리를 절뚝거린다고 자기 방에 들여 약을 바르고 이불을 덮어주다가 그 개가 안방 비단 이불에 오줌을 싸는 바람에 유씨 부인이 기절초풍할 뻔했습니다. 저 아이는 참 하늘이 내린 복덩이인지 시험인지 모르겠구려. 최 부자가 머리를 싸매고 말했습니다. 최 부자는 그동안 중매쟁이를 수십 명 보냈습니다. 최 부잣집 따님이라면 지참금이 어마어마할 것 아니오. 우리 도련님 장가 보내는 김에 한번 보시지요. 중매쟁이들은 침을 튀기며 홍보를 했지만 막상 옥난이를 본 총각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습니다. 첫 번째로 온 양반 선비는 사주단자를 받아들고 왔다가 옥난이가 대청마루에 올라오는 것을 보고는 오늘이 삼재드는 날이라며 달아났습니다. 두 번째로 온 무관집 도련님은 활쏘기 실력으로 장원급제를 노리던 젊은이였는데 옥난이가 인사를 하려다 실수로 탁자를 넘어뜨려 청자 찻잔이 와르르 깨지자 흉졸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세 번째로 온 개성 상인집 총각은 계산이 빨라 돈 냄새에 혹했는지 대뜸 물었습니다. 지참금이 정확히 얼마요? 최 부자가 은자 천냥의 논백마직이라고 하자 그제야 옥난이를 자세히 쳐다보더니 이내 얼굴이 파래져서는 저는 벼슬길에 뜻이 있어서 하며 종종 걸음으로 사라졌습니다. 여보, 이러다가 우리 옥난이 늙어 죽겠구려. 유씨 부인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걱정 마시오. 세상에 돈 앞에 장사 없다고 하지 않소. 지참금을 더 얹어주면 돼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옥난이를 돈으로 팔아넘기자는 겁니까? 허허, 그런 뜻이 아니라. 에이, 답답하오. 부부는 밤새 티격태격하다 결국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날을 샜습니다.
그런 옥난이 곁에는 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머슴 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바우였습니다. 바우는 옥난이와 같은 해에 태어났습니다. 바우의 어미는 최부잣집 유모였는데 옥난이를 낳던 날 밤 갑작스레 산기를 느껴 행랑채에서 바우를 낳았습니다. 운명처럼 같은 날 태어난 두 아이는 어릴 적부터 함께 뛰놀며 자랐지요. 바우는 키가 훤칠하고 어깨가 넓었으며 장작을 패는 솜씨가 뛰어나 한 도끼에 통나무를 쩍쩍 갈라냈습니다. 힘이 장사여서 쌀가마니 2개를 양손에 들고도 씩씩 걸어다녔고 성격은 과묵했지만 눈빛만은 호랑이처럼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바우는 옥난이 앞에서만큼은 새끼 고양이처럼 순했습니다. 바우야, 나 배고파. 옥난이가 입을 삐죽거리면 바우는 주방에 가서 몰래 인절미를 훔쳐다 주었습니다. 바우야, 저기 꽃이 예뻐. 옥난이가 담장 너머 살구꽃을 가리키면 바우는 담을 훌쩍 넘어가서 꽃가지를 꺾어다 주었습니다. 바우야, 무섭다. 천둥치는 날 밤이면 옥난이는 바우를 불렀고 바우는 처마 밑에 앉아 밤새 지키다가 새벽녘에야 행랑채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하인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바우놈 주제도 모르고 아가씨한테 눈독을 들이는 거 아니야? 쳇, 천한 머슴 주제에 감히. 종은 죽어도 종이지. 바우는 이런 말을 듣고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옥난이를 지켜볼 뿐이었지요. 어느 봄날 최 부자는 새로운 혼처를 물색했습니다. 이번에는 성균관에 다니는 양반집 도령이었습니다. 이 도령은 얼굴이 준수하고 글솜씨가 좋아 과거에 급제할 날만 기다리는 촉망받는 유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안 형편은 그리 넉넉지 못했습니다.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양반 신분만 있을 뿐 실제로는 기와집 한 채도 제대로 없는 가난한 양반이었지요. 이 도령의 아버지는 중매쟁이의 말을 듣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뭐? 은자 천냥의 논백 맞이기? 게다가 한양 북촌 기와집까지. 그렇습니다, 나리. 최 부잣집은 한강 나루에 배까지 있어서 쌀장사로 떼돈을 벌고 있사옵니다. 허허, 그 정도면. 우리 도령이 장가들면 과거 준비도 걱정 없겠구나. 이 도령의 아버지는 당장 사주단자를 써서 보냈고 기리를 받아 맞선 날짜를 잡았습니다. 맞선 날 이 도령은 새로 지은 도포에 갓을 단정히 쓰고 최 부잣집 사랑채로 들어섰습니다. 최 부자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시게, 도령님. 아이고, 풍채가 좋으신 게 과거 급제하시겠구려. 과찬이십니다, 장인어른. 이 도령이 공손히 절을 올렸습니다. 최 부자는 속으로 이번엔 제대로 걸렸다 싶어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차와 다과가 나오고 드디어 옥난이가 나올 차례였습니다. 안채에서 유모는 옥난이에게 새 옷을 입히고 머리에 어여쁜 나비 떨잠을 꽂아주었습니다. 또 얼굴에는 하얗게 분도 발라주었습니다. 아가씨, 오늘은 꼭 조신하게 행동하셔야 합니다. 알겠지요? 네, 유모. 옥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습니다. 이번 선비님은 좋은 분일까? 옥난이가 사랑채로 걸어가는데 마당에서 장작을 패던 바우의 손길이 멈췄습니다. 바우는 옥난이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도끼를 바닥에 쿵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랑채 문이 열리고 옥난이가 들어서자 이 도령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저게 신부라고. 옥난이는 이 도령에게 공손히 절을 올렸습니다. 저는 옥난이라고 합니다. 아, 예. 저는 성균관에 다니는 이지용이라고 하오. 이 도령은 겉으로는 웃었지만 속으로는 온갖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에휴, 얼굴이 저 모양이니. 하지만 은자 천냥이면 참을 만하지. 어차피 양반 채통만 세우고 처가 재산으로 과거 공부나 하면 그만 아닌가. 최 부자가 자리를 권했습니다. 자, 도령님. 앉으시게.
우리 옥난이가 정성껏 준비한 게 있다는데 한번 받아보시게. 옥난이는 미리 준비해둔 것을 꺼냈습니다. 작은 옹기 단지였는데 뚜껑을 열자 진한 꿀 냄새가 사랑채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건 지리산에서 가져온 야생 꿀이에요. 유모 할멈이 귀한 거라고 하셨어요. 선비님께서 글 공부하시느라 고생하실 텐데 이거 드시면 기운이 나실 거예요. 옥난이는 수줍게 웃으며 꿀단지를 이도령 쪽으로 밀었습니다. 아, 그렇소? 고맙소이다. 이도령이 꿀단지를 받으려는데 옥난이가 더 가까이 다가가려다 치맛자락에 걸려 비틀거렸습니다. 그 바람에 꿀단지가 기울어지며 끈적한 꿀이 철철 흘러나와 이도령의 하얀 도포 소매를 적셨습니다. 아이쿠, 어머 죄송해요. 제가 실수를. 옥난이가 황급히 자기 치맛자락으로 도포를 닦으려 했지만 손이 떨려서 오히려 꿀이 더 넓게 번졌습니다. 이도령의 얼굴이 시빨개졌습니다. 이 무슨 망측한 짓이오. 이 옷이 얼마짜리인 줄 아시오? 명주실로 짠 최고급 도포란 말이오.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지어드릴게요. 비단도 좋은 걸로. 옥난이가 울먹이며 말했지만 이도령은 벌떡 일어섰습니다. 이것 보시오, 최 부자님.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이런 허당 같은 딸을 며느리로 맞을 순 없소이다. 도령님, 진정하시게. 옷은 내가 새 것으로 10벌이라도 해드릴 터이니. 최 부자가 말렸지만 이도령은 이미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아니, 제가 성균관에 다니는 양반인데 이런 천민도 아닌 것 같은 계집을 어찌 아내로 삼겠소? 재산이 무슨 소용이오? 채통이 말이 아니지 않소? 이도령이 소매를 휘두르며 일어서는데 갑자기 사랑채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잠깐. 바우가 대청마루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땀에 젖은 옷, 거친 손, 흙먼지 묻은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번개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감히 머슴 주제의 양반이 말하는 자리에 끼어드는 게냐? 이도령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바우는 천천히 이도령 앞으로 다가가 말했습니다. 선비님, 방금 하신 말씀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까? 뭐? 내가 지금 나를 협박하는 거냐? 협박이 아닙니다. 우리 아가씨가 얼마나 정성을 들여 그 꿀을 준비하셨는지 아십니까? 사흘 밤을 꼬박 세우며 선비님께 좋은 것을 대접하고 싶다고 하시며 손수 꿀항아리를 골라 담으셨습니다. 바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꾹꾹 눌린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라는 거냐? 옷이야 다시 지으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 아가씨의 마음에 난 상처는 어떻게 하시렵니까? 아가씨는 세상에서 제일 순수하고 고운 마음을 가지신 분입니다. 선비님께서 아무리 글을 많이 읽으셨어도 사람의 참마음을 알아보는 눈은 없으신 모양이군요. 이도령은 바우의 서슬 퍼런 눈빛에 주눅이 들었습니다. 에휴. 산 것이 주인을 가르치려 드는구나. 이런 집안에는 하루도 못 있겠다. 이도령은 도포 자락을 휘날리며 사랑채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최 부자는 기가 막혀 뒷목을 잡았습니다. 바우야, 내가 무슨 짓을 한 거냐? 이번에야말로 혼처가 잘 될 뻔했는데. 주인날이 죄송합니다. 하오나 저는 못 참겠습니다. 저런 눈 뒤집힌 선비에게 우리 아가씨를 보낼 수는 없습니다. 바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옥난이는 바닥에 쏟아진 꿀을 보며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바우야, 나는 정말 쓸모없는 딸인가 봐. 아버지, 어머니한테 짐만 되는 것 같아. 바우는 옥난이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손수건을 꺼내 옥난이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아닙니다, 아가씨. 아가씨는 이 세상 누구보다 귀한 분이십니다. 저 따위 선비 100명보다 아가씨 손톱만큼도 못합니다. 최 부자는 이 광경을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놈이 우리 딸을 진심으로 아끼는구나. 하지만 신분이
며칠 후 최 부잣집에 한성부 판윤댁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최 부자님, 다음 달 보름에 우리 대감마님께서 잔치를 여신답니다. 한양에 사는 부자 어른들과 그댁 교수들을 모두 초대하신다 하오니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부자는 기뻐했습니다. 오, 이거 영광이구려. 우리 옥난이도 데려가도 되겠소? 물론입니다. 대감마님께서 혼기찬 교수들을 보시고 좋은 혼처를 주선해 주신다 하셨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유씨 부인은 당장 친방으로 달려가 옥난이의 새 옷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좋은 혼처를 만날 수 있을 거야. 판윤 대감께서 직접 주선하시면 양반 도령들도 함부로 안 할 테니. 옥난이는 겁이 났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냥 집에 있고 싶어요. 무슨 소리냐? 이런 좋은 기회가 어디 있니? 어서 옷이나 입어봐라. 유씨 부인은 억지로 옥난이에게 색동저고리와 다홍치마를 입혔습니다. 보름날 최 부자 일가는 가마를 타고 한성부 판윤댁으로 향했습니다. 옥난이는 가마 안에서도 계속 손을 비틀었습니다. 내가 실수하면 어쩌지? 또 망신을 당하면. 가마가 멈추고 대문에 도착했습니다. 판윤댁은 최 부잣집보다 더 컸습니다. 대문 앞에 벌써 수십 대의 가마가 도착해 있었고 양반 나리들과 부인들이 화려한 옷을 입고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옥난이가 가마에서 내리자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게 최 부잣집 딸이라고. 세상에 저렇게 크다니. 쯧쯧,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저런 딸은. 옥난이는 귀가 따가웠지만 고개를 숙이고 부모님을 따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대청마루에는 벌써 수십 명의 손님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여자들은 안채로, 남자들은 사랑채로 나뉘어 앉았습니다. 옥난이는 유씨 부인을 따라 안채로 갔습니다. 안채에는 한양의 내로라 하는 양반집 부인들과 규수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옥난이가 들어서자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어머, 저분이 최 부잣집 따님이신가 봐. 세상에, 소문은 들었지만 정말. 규수들이 부채로 입을 가리고 키득거렸습니다. 잔치가 시작되고 음식이 나왔습니다. 온갖 산의 진미가 상 위를 가득 채웠습니다. 신선로, 구절판, 잡채, 탕평채, 각색 전유어, 약과 다식. 옥난이는 조심조심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긴장한 나머지 손이 떨려서 신선로 국물을 옷에 쏟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주변 규수들이 또 키득거렸습니다. 저것 좀 봐. 음식도 제대로 못 먹네. 옥난이는 얼굴이 빨개져서 급히 치맛자락으로 국물을 닦았습니다. 잠시 후 판윤 부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귀한 규수들이 많이 오셨으니 재주를 한번 뽐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시를 짓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거나 각자 하고 싶은 것을 해보시지요. 규수들이 하나둘 나섰습니다. 첫 번째 규수는 가야금을 타며 청아한 노래를 불렀습니다. 두 번째 규수는 붓을 들어 난초를 그렸습니다. 세 번째 규수는 부채춤을 우아하게 췄습니다.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그러다 판윤 부인의 시선이 옥난이에게 향했습니다. 최 규수, 당신도 한번 해보시지 않겠소? 옥난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어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무엇이든 좋으니 한번 보여주세요. 주변 규수들이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놀림의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옥난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재주가 없어서 그냥 노래나 불러도 될까요? 그러시지요. 옥난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어릴 적 유모에게 배운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자장자장 우리 아기, 잘도 잔다 우리 아기. 노래는 투박했지만 어딘가 순수하고 따뜻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규수들은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푸하, 자장가라니. 양반집 규수가 자장가를 부르다니, 어머나.
옥난이는 노래를 끝까지 부르지 못하고 멈췄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유씨 부인이 급히 옥난이를 안았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하지만 옥난이는 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판윤 부인이 헛기침을 하며 말했습니다. 아, 재주는 타고나는 것이니. 최 부인, 너무 상심하지 마시오. 하지만 그 말투에는 동정이 아니라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바깥 사랑채에서는 남자들이 술잔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판윤과 다른 양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바오는 하인들과 함께 마당 한편에 서서 심부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안채에서 옥난이의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바오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아가씨가 또 울고 계신다. 바오는 당장이라도 안채로 뛰어가고 싶었지만 머슴인 자신이 나설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아가씨가 많이 당황하시겠는데 빨리 데리고 나와야 하는데. 바오는 애가 타 안절부절했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최 부자 일가는 쓸쓸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마 안에서 옥난이는 계속 흐느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옥난이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는 이틀 동안 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유씨 부인이 문 밖에서 애원했습니다. 옥난아, 제발 문 좀 열어라. 밥이라도 먹어야지. 하지만 옥난이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바오는 주방에서 옥난이가 좋아하는 송편을 빚었습니다. 유모가 물었습니다. 바오야, 내가 왜 송편을? 아가씨께서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바오는 송편을 대나무 그릇에 담아 옥난이 방 앞으로 갔습니다. 아가씨, 저 바오입니다. 송편 만들어 왔습니다. 잠시 후 방문이 슬그머니 열렸습니다. 옥난이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바오야, 아가씨 드세요. 안 드시면 쓰러지십니다. 옥난이는 송편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바오야, 나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인가 봐. 아닙니다. 다른 아가씨들은 다 재주도 있고 예쁘고 똑똑한데 나만 바보 같아. 바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가씨는 바보가 아닙니다. 아가씨는 이 세상에서 제일 착한 분이십니다. 그 어떤 재주보다 귀한 게 착한 마음씨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를 원하지 않잖아. 바오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원합니다. 옥난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라고? 바오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아가씨께서 행복하시길 바란다는 뜻입니다. 옥난이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최 부잣집에는 소장료로 받은 쌀이 가득 쌓였습니다. 곳간마다 쌀가마니가 산처럼 쌓이고 마당에는 엽전 꾸러미가 줄줄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한양 인근 관악산 기슭에는 도적대가 숨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두목은 화살코라는 별명을 가진 무법자였습니다. 코에 화살을 맞아 흉터가 있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었지요. 야, 들었냐? 최 부잣집에 돈이 산더미 같다던데? 맞아요, 형님. 이번 추석에 털어야겠습니다. 도적들은 달이 없는 금운밤을 노려 최 부잣집을 습격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최 부잣집은 조용했습니다. 최 부자 내외는 안채에서 잠들어 있었고 하인들도 각자 방에서 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바오만은 잠들지 못하고 행랑채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가슴이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불안하지? 바오가 마당을 둘러보는데 갑자기 담장 너머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조용히 해. 들키면 안 돼. 알았어. 저곶감부터 털어. 바오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도적이다. 바오는 급히 일어나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도적이다. 도적이 들었다.
하지만 도적들은 이미 담장을 넘어 마당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모두 칼과 몽둥이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시끄러. 조용히 안 하면 죽여버린다. 도적 괴수 화살코가 칼을 휘두르며 으르렁거렸습니다. 최 부자 내외와 하인들이 깜짝 놀라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최 부자가 다급히 물었습니다. 입 닥치고 돈이나 내놔. 안 그러면 다 죽인다. 도적들이 곳간 문을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바오는 급히 달려가 도적들을 막아섰습니다. 안 됩니다. 이건 주인나리께서 평생 모으신 재산입니다. 꺼져. 도적 하나가 몽둥이를 휘둘렀고 바오는 팔로 막았지만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바오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안채 문이 벌컥 열리며 옥난이가 뛰쳐나왔습니다. 바오야. 바오가 다쳤어. 옥난이는 겁도 없이 도적들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아가씨, 위험합니다. 돌아가세요. 바오가 외쳤지만 옥난이는 오히려 바오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안 돼요. 바오 다치면 안 돼요. 화살코가 칼을 들어 위협했습니다. 비켜. 안 비키면 너도 다친다. 하지만 옥난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주먹밥이었습니다. 이거 드세요. 배가 고파서 도둑질 하시는 거잖아요. 이거 드시고 그냥 가세요. 제발요. 옥난이의 눈에는 눈물이 그득했습니다. 도적들은 황당해서 멍하니 옥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뭐야 저 계집은? 주먹밥을 준다고. 화살코도 칼을 든 손이 멈칫했습니다. 이런 여자는 처음 본다. 옥난이는 계속 주먹밥을 내밀며 애원했습니다. 여러분도 집에 가족이 있으시죠? 제발 바오만은 다치게 하지 마세요. 바오는 옥난이를 뒤로 밀어내며 소리쳤습니다. 아가씨, 도망가세요. 빨리요. 싫어. 바오 혼자 두고 못 가. 두 사람의 모습을 보던 화살코는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 기가 막히는구나. 저런 순진한 여자도 있다니. 화살코는 칼을 거두며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야, 그만하자. 저런 사람들 괴롭히면 하늘이 벌 준다. 예. 형님, 여기까지 왔는데요. 됐어. 우리도 사람이지 짐승이냐? 철수한다. 도적들은 의아해하면서도 화살코의 명령에 따라 담장을 넘어 사라졌습니다. 도적들이 떠나자 옥난이는 바오를 부축했습니다. 바오야, 괜찮아? 피가 많이 나. 바오의 팔과 어깨에서는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아가씨는 다치지 않으셨습니까? 응, 나는 괜찮아. 근데 너 빨리 의원을 불러줘요. 바오야, 조금만 참아. 유씨 부인이 급히 달려와 의원을 불렀습니다. 의원이 와서 바오의 상처를 꿰매고 약을 발랐습니다. 팔뼈가 금이 갔습니다. 한 달은 꼼짝 못하실 겁니다. 바오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 달이나. 그동안 아가씨를 누가 돌보지? 옥난이는 바오 옆에 앉아 밤새 지켰습니다. 이불을 덮어주고 물을 떠다주고 식어가는 죽을 데워서 먹였습니다. 최 부자 내외는 이 모습을 물끄러미 지켜보았습니다. 도적 사건이 있은 후 최 부자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저 바오라는 놈, 목숨을 걸고 우리 집안을 지켰구나. 우리 옥난이도 바오를 위해 목숨을 걸었어. 최 부자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재산만 많으면 좋은 사위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진심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최 부자는 유씨 부인을 불렀습니다. 여보, 내가 그동안 잘못 생각했어.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옥난이에게 필요한 건 양반집 도련님이 아니라 진심으로 옥난이를 아끼는 사람이었소.
유 씨 부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바우가 우리 사위가 되면 안 될까요? 최 부자는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바우는 노비요. 양반들이 뭐라고 할지. 그들이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 딸 행복이 먼저지. 유 씨 부인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당신 말이 맞소. 내일 바우를 불러야겠소. 다음 날 아침 최 부자는 바우를 사랑채로 불렀습니다. 바우야, 앉아라. 바우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마루에 앉았습니다. 최 부자는 오래된 나무함을 가져왔습니다. 그 안에는 바우의 노비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바우야, 너는 우리 집안을 위해 목숨을 걸었다. 그런 내가 노비로 남아있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최 부자는 노비 문서를 찢어버렸습니다. 오늘부로 너는 자유인이다. 양인 신분을 주겠다. 바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주인날이. 이게 무슨. 그리고 말이다. 최 부자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우리 옥난이. 내가 데려가 주지 않겠느냐? 사위가 되어달라. 바우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저 같은 놈이. 아가씨를? 내가 아니면 누가 우리 옥난이를 진심으로 아끼겠느냐? 재산은 얼마든지 주겠다. 대신 옥난이를 평생 지켜주겠다고 약속해다오. 바우는 눈물을 흘리며 큰 절을 올렸습니다. 주인날이. 아니, 장인어른. 제 목숨을 바쳐서라도 아가씨를 지키겠습니다. 이 소식이 마을에 퍼지자 온 동네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뭐? 최 부잣집 딸이 머슴과 결혼한다고. 세상에 그 많은 재산을 머슴놈한테 물려준다니. 양반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채통도 없는 짓이군. 그러니 딸이 저 모양이지. 하지만 가난한 백성들은 축하했습니다. 저것 봐라. 착하게 살면 복이 온다니까. 바우 그 친구 참 효자고 충성스럽던데 잘 됐네. 가장 배가 아픈 사람들은 예전에 옥난이를 거절했던 도련님들이었습니다. 성균관 유생 이 도령은 소식을 듣고 책을 집어던졌습니다. 아니, 내가 거절한 그 집 재산이 머슴놈한테 간다고. 이 도령은 급히 중매쟁이를 불렀습니다. 혹시 아직 늦지 않았을까? 내가 다시 청혼하면. 중매쟁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혼례 날짜도 잡혔습니다. 포기하시지요. 이 도령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사흘 동안 밥도 안 먹었습니다. 개성 상인집 총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 제가 다시 가서 사과하면 안 될까요? 이 바보야.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내가 그때 눈을 제대로 떴어야지. 혼례 날이 다가왔습니다. 최 부잣집은 온통 잔치집 분위기였습니다. 마당에는 큰 솥이 걸렸고 떡을 찌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을 초대해 잔치를 열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옥난이는 화려한 화롯을 입고 족두리를 썼습니다. 유모가 연지곤지를 찍어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가씨 정말 예쁘십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돌봤는데 이제 시집을 가시다니. 유모 할멈 울지 마세요. 저 여기서 계속 살 거예요. 그래도 어엿한 부인이 되시는 거잖습니까? 바우는 새 도포를 입고 갓을 썼습니다. 평생 머슴 옷만 입다가 양반 옷을 입으니 어색했지만 늠름해 보였습니다. 혼례식은 최 부잣집 큰 마당에서 열렸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 구경했습니다. 부자들, 가난한 사람들, 양반들, 상인들 모두가 이 특별한 혼례를 보러 왔습니다. 바우가 말을 타고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바우야, 잘됐다. 축하한다. 옥난이는 붉은 가마를 타고 나왔습니다. 가마꾼 8명이 힘겹게 가마를 들었지만 모두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패백을 드리고 술을 마시고 절을 올렸습니다.
최 부자가 두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바우야, 아니 서방님. 우리 옥난이 잘 부탁하네. 예, 장인어른. 목숨 바쳐 모시겠습니다. 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떡과 술과 고기가 끝없이 나왔습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마음껏 먹고 즐겼습니다. 최 부자는 평소 인색했지만 오늘만큼은 아낌없이 베풀었습니다. 오늘은 모두 배불리 드시게. 혼인 후 바우는 최 부자에게서 장사 수완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바우야, 장사는 말이지 믿음이 제일이야. 속이지 말고 정직하게 해야 돼. 예, 장인어른. 바우는 똑똑했습니다. 글을 몰랐지만 숫자 계산은 빨랐고 사람을 대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한강 나루의 배를 관리하고 쌀 장사를 하고 소장료를 받으러 다니면서 바우는 점점 능력을 키워갔습니다. 어느 날 바우는 옥난이에게 물었습니다. 아가씨, 아니 부인. 우리 가난한 사람들 좀 도와주면 어떨까요? 어떻게요? 추수 때 소장료를 조금 깎아주고 춘궁기에는 쌀을 빌려주는 겁니다. 물론 이자는 안 받고요. 옥난이는 손뼉을 쳤습니다. 좋아요.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두 사람은 마을의 가난한 집들을 찾아다니며 쌀을 나눠줬습니다. 최 서방님 고맙습니다. 이 은혜 어떻게 갚아야 할지. 갚을 것 없습니다. 그냥 건강하게 사시면 됩니다. 바우와 옥난이의 명성은 점점 퍼져나갔습니다. 이듬해 봄 옥난이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통통하고 건강한 사내아이였습니다. 장인어른, 손자입니다. 최 부자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오, 우리 손자.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복동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복이 굴러들어온 아이니까요. 좋네, 좋아. 복동이. 그 후로도 아이들이 계속 태어났습니다. 딸도 낳고 아들도 낳고 집안은 아이들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옥난이는 아이들을 자상하게 돌봤습니다. 비록 똑똑하지는 않았지만 엄마로서의 사랑만큼은 누구보다 깊었습니다. 바우는 밤마다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옛날 옛적에 말이야, 착한 머슴이 있었는데. 아빠, 그게 아빠 이야기예요? 하하, 맞다. 아빠 이야기지. 세월이 흘러 바우와 옥난이는 중년이 되었습니다. 최 부자 내외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바우가 집안의 가장이 되었습니다. 바우는 장사를 더욱 크게 키웠습니다. 하지만 돈을 모으는 것보다 나누는데 더 힘썼습니다. 흉년이 들면 창고를 열어 쌀을 나눠줬고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 서당을 세웠으며 다리가 없는 마을에는 다리를 놓아줬습니다. 사람들은 바우를 의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저 양반 참 훌륭하시다. 원래 머슴이었는데 이제는 한양에서 제일 존경받는 사람이 되셨어. 옥난이도 여전히 착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순수함은 변하지 않았지요. 어느 날 옥난이는 동네 아이들을 모아 떡을 나눠줬습니다. 할머니, 저희 가난해서 떡 살 돈이 없는데. 괜찮아, 얘들아. 할머니가 많이 만들었으니까 실컷 먹어. 아이들은 떡을 받아들고 고맙습니다. 하며 웃었습니다. 한편 예전에 옥난이를 무시했던 이 도령은 과거에 번번이 낙방했습니다. 재산도 다 떨어져서 이제는 남의 집 글방 선생으로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도령은 바우의 집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기와집 99칸, 넓은 마당, 웃음소리 가득한 집. 이 도령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그때 옥난이를 선택했더라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 도령은 쓸쓸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바우와 옥난이가 육순을 넘긴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당의 평상에 나란히 앉아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참 행복하게 살았지요? 옥난이가 바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럼요.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제가
제가 바보라고 놀림받을 때도 여보는 늘 제 편이었잖아요. 바오는 옥난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부인은 바보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제일 순수하고 착한 분이지요. 후후 여보도 참. 아직도 그런 말을 하시네. 두 사람은 웃으며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당에서는 손주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같이 놀아요. 그래, 할아버지가 간다. 바오는 일어나 손주들과 함께 뛰어놀았습니다. 옥난이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바오와 옥난이 부부 이야기를 자식들에게 들려줬습니다. 얘들아, 사람은 겉모습이나 신분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란다. 그럼 뭘로 판단해요? 마음씨지. 착한 마음씨가 제일 중요한 거야. 바오 할아버지랑 옥난이 할머니처럼요? 그렇지. 바오 할아버지는 천한 머슴이었지만 진심으로 사람을 아꼈고 옥난이 할머니는 똑똑하지 않았지만 누구보다 착했어. 그래서 하늘이 복을 내려주신 거야.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월은 흘러 바오와 옥난이는 칠순을 맞았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칠순 잔치를 열었습니다. 자식들, 손주들, 증손주들까지 수십 명이 모였습니다. 바오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오래 살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바로 우리 부인을 만난 겁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옥난이는 얼굴이 빨개져서 말했습니다. 여보, 부끄럽잖아요. 부끄러울 게 뭐 있습니까? 사실이잖아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바오와 옥난이는 팔순까지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해 가을 며칠 간격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바오가 먼저 눈을 감자 옥난이는 여보 없이는 못 살아요라며 사흘 후 뒤따라갔습니다. 장례식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양반들, 상인들, 농부들, 거지들. 신분을 가리지 않고 모두가 찾아와 슬퍼했습니다. 바오 어르신, 옥난이 어르신. 편히 쉬십시오. 두 사람은 최씨 집안 선산에 나란히 묻혔습니다. 그 후로도 바오와 옥난이의 이야기는 오래도록 전해졌습니다. 마을 아이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고 어른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 교훈을 얻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라. 진심은 언젠가 보답받는다. 가장 큰 재산은 돈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다. 세월이 흘러 조선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왔지만 바오와 옥난이의 이야기만큼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